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입니다. 지은이는 이소은, 펴낸 곳은 수호서재입니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이 책을 쓴 작가 이소은은 여러분 중에서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10대 때부터 활동했던 인기 가수이며 지금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1998년 1집 소녀로 데뷔한 이소은은 서방님, 오래오래, 닮았잖아를 비롯해 김동률과 듀엣으로 부른 기적, 욕심쟁이 등이 크게 히트하면서 사랑받았죠. 그리고 고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에 진학한 뒤 뉴욕에서 변호사로 변신했습니다. 이 책은 가수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작가의 자전적 경험담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10대에는 주어진 행운에 감사하며 가수 활동에 충실했고 20대에는 끓어오르는 열정에 따라 도전하고 또 30대에는 프로로서 능력을 키우고 성장하고자 몸을 사리지 않았던 모습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내적 갈등,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게 된 깨달음을 충실하게, 유연하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4가지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안 소수인종, 여성으로서 프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듭되는 도전에 맞선 자기 단련이 필요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다그쳤던 자신을 이제 너그럽고 안쓰럽게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일하는 것,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것, 변호사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을 쓰기보다 가장 나다운 방식을 찾는 것, 때로는 더 베스트보다 마이 베스트가 중요하다는 것, 계산도 기대도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몸을 돌보는 것 못지않게 정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스스로 부딪혀 깨달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궤도에서 나를 성장하며 자신의 궤적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라고 응원하는 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소은의 단단한 응원.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되어라. 나는 이 말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무조건적으로 긍정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고 타인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으며 중심을 내 안에 두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멋진 방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삶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나 자신답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살았고 그 안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자라온 환경과 지난 시간의 결과물로 형성된 나는 뉴욕에서 이방인이었고 아시안 여성이라는 그 사회 속 소수 인종이 되었고 더 이상 아티스트가 아닌 변호사로 살았다. 직업, 환경, 나라, 언어, 문화 모든 것이 달라진 혼돈 속에서 진실한 나다움의 정체성이 더욱 모호해졌다. 나 자신답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과 욕구대로 사는 멋과 패기로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에는 외부의 도전을 받으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깨지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 정체성의 큰 부분이
과거의 나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서 수시로 흔들렸다. 욕심, 편견, 고집과 집착은 고유한 나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비워내는 노력을 반복했다. 스스로 정의 내렸던 나다움은 시간과 환경에 의해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매일 새로 쓸 수 있는 용기가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또 해보겠어. UN 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됐을 때도 재판 일정과 중요한 미팅 발표 때문에 걱정으로 잠 못 이룬 밤에도 몇 주 동안 이어지는 고된 출장 중에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팀원들과의 문화 충돌과 갈등 속에서도 프로젝트를 벌이고 수습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며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해 보려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또 해보겠어 라는 말은 마법의 주문이 되곤 했다.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기회로 변화시켜 주었다. 불안과 성취감, 두려움과 설렘이 혼재된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내가 서 있는 길 위에서 마주하는 모든 변화를 유연하게 맞이하려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지금의 나와 만나는 방법임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실망, 욕심 같은 복합적인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제는 나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지금 나와 같이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또 해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이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길 바라며 고군분투하는 이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사회는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그려낸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했던 변호사는 올 블랙 정장을 입고 웃음기 없는 얼굴에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이었다. 실제로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만난 많은 변호사의 모습이 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웃음 많고 덤벙대고 기분 파인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로펌 첫 출근 전날 나는 어떤 옷을 입을지, 첫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킬지에 대해 궁리하느라 몇 시간을 소비했다. 당당하고 야망 있는 스타일, 서글서글하고 나이스한 동료, 냉철하고 조금은 신비스러운 느낌. 동양 여성이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버릴 센 언니 콘셉트로 시작해야 얕보이지 않지 않을까. 별별 생각을 하며 잠을 설쳤다. 특히 10년 넘게 다닌 나의 직장은 무대, 녹음실, 방송국이었기에 팀의 위계 질서가 분명한 사무실로의 출근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아티스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퍼포먼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개인의 역량과 개성이 중요하다. 무대에서는 아티스트 개인의 특성과 곡의 분위기, 공연 콘셉트에 맞춰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결정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포인트를 준다. 나 역시 가수 활동을 활발히 할 때는 음악과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상의하며 방향을 잡곤 했다.
개인의 고유함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직업인 만큼 개인의 스타일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취업 설명회나 취업 상담을 받을 때마다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해서 들은 조언은 너에 대한 가장 강렬한 기억이 의상이 되게 하지 마라. 로펌은 보수적이고 리스크를 좋아하지 않는다 였다. 법조계는 대체로 보수적이고 클라이언트와 사건에 업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무난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였다. 신입 변호사라면 더더욱 그랬다. 로펌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딛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내가 익숙했던 사회와는 정반대였지만 로펌의 분위기와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내 지난 경력을 알고 있는 동료들에게 무리 없이 적응하고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의상부터 적합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정색 재킷과 정장 바지, 블라우스, 검정 구두, 귀에 딱 붙는 작은 귀걸이로 결정했다. 내 개인 취향과 가장 거리가 먼 복장을 하고 무조건 튀지 말고 잘 섞이자는 다짐을 했다. 첫날인 만큼 로펌 분위기에 맞추는 게 좋을 듯 싶었다. 내가 구한 아파트는 로펌과 약 20블럭 떨어진 곳에 있었다. 뉴욕의 10월 초 아침, 심혈을 기울여 고른 의상을 입고 집을 나섰다. 올블랙 정장 차림을 하고 나니 이제 웃음기만 지우면 얼추 내가 상상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변호사 이미지와 비슷해지는 듯도 했다. 나와 비슷한 옷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뉴욕 미드타운의 풍경 속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20분을 걸어 로펌에 도착했다. 내가 입사한 로펌은 미드타운 고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21층에 올라가 인사과 사람들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로펌 웹사이트에 등록할 사진 촬영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풋내기의 행운일까? 입사 환영 식사를 함께한 변호사 두 분은 나의 첫 국제중재 재판을 같이 담당하게 될 파트너와 로펌을 떠난 지금까지도 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선배 변호사였다. 처음 만난 직장 선배들과의 식사가 편할 리는 없겠지만 일식집에서 점심을 하게 되어 아시안 음식과 여행 이야기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갈 무렵 로스쿨 때 경험한 국제중재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로펌에 중재 케이스가 있으면 꼭 일하고 싶다는 관심을 내비쳤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옆방에 있던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와 내가 국제중재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면서 지금 바쁜 케이스가 있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해왔다. 브라질과 일본 기업 간 계약 분쟁이었는데 핵심 사실관계를 듣는 것만으로도 흥미가 생겼다. 환영 식사 자리에서 무심하게 나눈 대화가 로펌에서의 경험을 구체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몇 달이 지나 어느 정도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친숙해지자 무조건 그 환경에 맞추려 했던 강박은 사라졌고 내 본래의 모습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첫 출근을 위해 구입했던 블랙과 그레이 정장 슈트는 옷장 뒤편으로 자리를 이동했고 그 자리에는 밝은색 카디건과 무늬가 그려진 재킷, 즐겨 입는 드레스들이 대신했다. 어떤 콘셉트를 지닌 변호사 이미지를 심어줄까 했던 생각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내 성격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갔다. 분야가 다른 일이라 해도 결국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특성과 성격이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입사 8개월 차 브라질 기업 클라이언트의 증언 준비를 위해 기업의 핵심 임원들과 일주일 정도를 꼬박 함께 보내게 되었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삼시세끼를 먹으며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일하다 보니 재판 준비 이외에도 브라질의 역사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클라이언트가 재판 중에도 주니어 변호사인 나에게 질문하고 의지하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기 드문 경우였다. 로스쿨에서 들었던 조언, 개성을 드러내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는 어느새 나에겐 너의 고유함을 기억하게 하라 라는 믿음으로 대체되었다. 재판을 무사히 마친 후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에는 1년차 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 능력이 인상적이었다는 평이 담겨 있었다. 나다운 방식이야말로 가장 진솔하고 고유하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만큼 어색하고 불편한 것도 없다. 내가 진정한 나로 존재할 때 자신감과 힘이 생긴다. 자기다움은 자연스럽고 넘치지 않아서 주변을 편안하게 하고 신선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일하며 만난 클라이언트 중에는 구글에서 20년 넘게 일한 변호사가 있다. 나는 그를 만나기 전부터 그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들어왔다. 언젠가 그가 매일 정장 슈트를 입고 로펌에서 일하다 후드티를 입고 출근해도 되는 구글의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슈트를 좋아하거든요. 몸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슈트를 입을 때 그나마 좀 봐줄만 해요. 그래서 난 구글에서도 계속 슈트를 입고 출근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차츰 회사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더 수트 가이라고 알려져 오히려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법무팀에서 마스코트 같은 사람이 되었죠. 그 역시 자신의 고유함이 가진 힘을 일찌감치 알았던 것 같다.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로 알려졌으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 명언을 떠올려 본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은 이미 존재한다.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변호사라고 해서 일부러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를 풍기려고 할 이유도 센 언니일 이유도 모노톤의 의상을 입어야 할 이유도 없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이미지에 나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만의 옷을 입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최대의 결과물이 나온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강렬한 힘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북클럽을 하며 읽은 소설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다. 나는 조국이 없는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 에티오피아에서 군사 정권에 의해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미국으로 망명 온 주인공이 편지에 쓴 내용이다. 조국을 상실하고 아버지를 잃은 트라우마를 애써 부인하는 작중 인물의 억눌린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는 의견을 북클럽 멤버들과 교환하는 동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구절에 생각이 머물렀다. 영어와 한글의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대화에 꽤 흔히 등장하는 말인 것은 분명했다.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이성에게 끌리는 사람이야. 나는 지루함을 못 견디는 사람이야. 나는 수시로 여행을 가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등 일상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난 아이를 갖는 게 두려운 사람이야. 나는 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과거의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야 등 마음 깊숙이 자리한 심리적 갈등과 고민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나는 기계를 못 다루는 사람이야.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야 등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근시안적이며 고정관념일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현재 진행형이기에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늘 변화한다. 기분이 좋았다가 한순간에 확 나빠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건강검진 중에 재는 혈압은 30초 전과 비교해도 다르게 측정되고 피검사에서 검출되는 호르몬 수치도 미세한 영향만으로 변화한다. 정체성과 성격도 마찬가지이다. 20대 내 삶에서 중요했던 우선순위는 30대가 되어 완전히 바뀌었고 해가 지날수록 계속 정리되고 변화한다. 나는 이것 빼면 시체야 할 정도로 강조했던 부분도 성장하면서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이 급부상하기도 한다. 타고난 성격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생각도 환경과 경험에 의해 변하고 의외의 디테일에 끌려 평소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도 한다. 세상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없었다. 우리 가족에서 손재주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 실력도 출중한 언니의 몫이었다. 대신 나는 말이 많고 책을 낭독하기 좋아하고 툭하면 큰 소리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앵커 흉내를 해서 다들 입으로 먹고 살 거라는 얘기를 했다. 정말로 노래를 하고 변론을 하고 다양한 일로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나는 이후에도 말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손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머리에 더 강하게 새겨 넣었다.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어차피 손재주가 없어서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메이크업을 잘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레시피 없이 요리를 뚝딱 잘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냥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최근 데일리 스케치를 하는 루틴을 시작했다. 일종의 명상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미술에 소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매일매일 펜으로 스케치를 하다 보니 생각이 명쾌해졌고 그림 그리는 행위 그 자체에 즐거움이 생겼다. 어느 날 우연히 그림을 본 남편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 아주 못 그리는 건 아닌데 라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림 못 그려 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그동안의 그림 모음을 살펴보았다. 대단한 작품은 아니어도 분명히 나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는 그림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쩌면 나는 손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미리부터 결정을 내리고 살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자 작가인 애덤 그랜트는 펴내는 책마다 정확한 근거로 뒷받침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의 책 Think Again 머리말에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
이 책의 메시지는 이제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의견은 버리자는 것과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에 자아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다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일에서의 성공과 삶에서의 행복을 이루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도구들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릴지,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놓을지 그 시점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유연성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굳건히 믿고 보물처럼 여기던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이 때문인지 여러 변화를 겪은 격동의 시간 때문인지 이 구절이 몇 주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껏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고착된 생각으로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이미 변화하고 있는 나를 리셋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리더가 아니야. 혹은 나는 창의적인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의 발전을 차단시키기도 한다. 자신을 이러이러한 사람의 틀에 가둬버리는 것은 성장을 방해하고 오류를 범할 위험성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편견도 그 바탕에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들은 이런 스타일의 인간이야 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던가. 일본에서 60대에 컴퓨터를 처음 쓰기 시작한 할머니가 코딩을 배워서 82살에 휴대폰 앱을 출시했다는 뉴스를 읽었다. 나조차도 툭하면 난 기계치야, 난 컴맹이야 라고 말하며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앱 프로그래밍을 80대의 할머니가 개발자로서 이뤄낸 것이다. 그 할머니야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뒤에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었을 텐데 자신을 제한하는 틀에 가두지 않은 그분의 삶의 태도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내가 했던 일, 경험한 세계, 익숙한 환경에서 굳어진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들이 유입될 수 있는 마음의 통로를 열어두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열린다. 책에서 읽은 구절을 조금 변형시켜서 내 삶에 적용해야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시인 마야 안젤루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모든 곳에 속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중이다. 뉴욕이 가진 수많은 수식어와 이미지 사이에 사람들의 진짜 일상이 존재하듯 내 이력서에 나열된 어울리지 않는 요소 사이사이에 나의 진짜 모습이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모호한 경계에서 지금의 나로 수많은 내일을 향해 건너가는 것이 가장 나다운 삶이라고 믿는다.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내기는 내 인생에서 지속될 화두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렀다면, 하던 음악을 계속했다면, 한 회사에서 한결같이 일했다면, 직업을 하나로 이어갔다면, 이렇듯 수많은 if를 나열하며 고민하고 흔들리는 날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괜히 인생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답답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내 존재에 대한 묘한 혼란스러움이 있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며 나만의 독특한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